안녕하세요. 동서 비교 철학 이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비교 철학은 이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비교 철학은 모든 문명을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문명들을 다 비교하고 다루기 때문에 포함하면서도 또 그것들을 비교하는 어떤 기준이나 또 서로 융합하기 위한 새로운 전제나 새로운 기준을 생각하기 때문에 초월을 한다는 거겠죠. 둘째는 문제의 새로움과 새로운 비교에서 오는 새로운 안목. 그러니까 자기 전통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전통들을 접하게 되니까 새로운 안목이 이제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철학의 포괄성을 성취하려는 자기 전통, 서양은 서양 전통 안에서, 영국은 영국 철학만 한다던가, 프랑스는 프랑스 철학만 한다던가, 독일은 독일 철학만 한다던가, 미국은 미국 철학만 한다던가, 한국은 한국 철학만 한다던가, 이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철학들을 이제 다 이제 포괄적으로 살펴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문명의 가능성을 다 포괄하고 좀 더 커다란 비전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명들을 다루기 때문에 대변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두 개의 철학에 근거한 제3의 철학의 창조.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라는 거는 이제 대립되는 두 철학을 말하겠죠. 보완되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개가 되겠죠. 모든 철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창조적인 작업과 통찰력을 보여주고 높은 차원의 영역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물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다양성 속,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많이 만나야 사람을 잘 이해하잖아요. 다양한 인종과 다문화 사람들을 접하면은 사람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철학도 다양한 문명의 철학을 접할수록 철학을 통한 사물의 본성과, 여기 사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뭔가 자연의 본성이라고 하겠죠. 우주의 본성. 인류 행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인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해할 필요성은 단지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를 해야 다투지를 않으니까 같이 그 포용하고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전쟁까지 일어난다고 이렇게 아까도 예전에도 언급했고요. 전쟁을 통한 파멸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비교 철학은 자체의 역사를 또 가지고 있대요. 슈바이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인간의 살려는 의지라는 생철학적 입장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다른 생명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삶의 긍정,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들이 이제 슈바이처가 비교를 하는 데서 기준을 제시한 것들이 있고요. 서양인들은 너무 합리적인 설명에 너무 쉽게 만족하는데, 힌두교의 세계관은 생명 부정과 세계 부정에 근거하면서 뭔가 초월적이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을 좀 얘기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요가에서 이제 고통을 가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생명 부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중국의 세계관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가장 완전한 철학에 가깝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라본 이유가 뭘까 보면은 중국은 이제 상식에 근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밀하고 뭔가 이제 정밀한 논증은 떨어지지만 우리가 상식적이고 일상적으로 수용할 만한 철학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어떤 생명 긍정과 세계 긍정의 의지를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希腊은 어떤 이념 간의 참여, 어떤 그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그런 이념 간의 어떤 참여라든가, 또 중국은 가치의 계층, 공자의 명분론이라든가, 인도는 실제 분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신들의 위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형이상학이 하나이면서도 다수인 양면성의 문제와 되게 부합한다고 합니다. 모어라는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일반화와 다섯 가지 강조점을 얘기한 게 있다는데요. 서양 철학은 결정론적이고 동양 철학은 실천적이다. 또 동양 철학은 궁극적인 시각의 태도이고 형이상학과 윤리학을 두 측면을 포괄하려는,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서 주자학 같은 것들이 이제 이기론이라는 형이상학과 이 도덕 실천의 윤리학을 포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에서 우주론과 결합해서 이거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느 형태든지 이제 부정성으로 흐르려는 경향, 이런 걸 있다고 하는데요. 서양을 얘기합니다. 생명 긍정의 니체 또한 뭔가 완전성과 절대성을 추구하려는 서양 전통에서 못 벗어나서 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제 유한성을 긍정하는 것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이론론이나 모든 인간을 더욱 커다란 시각에서 보려는 경향, 또 이제 서양의 쾌락주의와 자연주의 물질주의를 배척하는 정신주의. 서양에서는 이제 또 정신주의가 되게 극단화돼서 이제 자연주의나 물질주의를 이렇게 배척하는 것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놀트롭이라는 사람은, 학자는 이제 직관에 의거해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동양의 확실한 미신적 요소하고 서양의 가설에 의해서 수정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이론적 요소란 두 개의 궁극적인 환원 불가능한 요소가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 경험을 구분해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동양에 구분하던 미적인 연속성, 이제 동양은 논리적인 탐구보다는 어떤 미적인 조화로서의 이제 미적인 연속성으로서 우주라던가 윤리, 도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미적인 요소의 비결정론은 결정론을 포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은 되게 감각적인 구별이 추상화되고 기타의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미적인 요소를 가지는 장점이 있다고 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스라는 또 학자의 언급은 동서양 철학은 이제 호기심과 경외심, 지혜에 대한 사랑과 실제에 대한 사랑, 알려는 욕망과 존재하는 욕망, 주객 대비에 대한 선호와 주객 연장에 대한 선호. 주객 연장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가 않고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의 객체, 객관성에 대한 관심과 의식 자체에 대한 주관성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경험과 관련되지 않은 시간과,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시간이고 절대적인 시간이죠. 이거하고 경험의 흐름으로서의 시간, 직관과 지속으로서의 시간, 또 자연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하고 자연에 대한 실험, 이렇게 이제 쟁점들을 이제 좀 동서양 철학의 쟁점들을 좀 구분하고 있어요. 또 서양은 육체를 컨트롤하려는 거고 동양은 육체를 완전히 컨트롤하지 않으려는 거. 또 이제 이상적인 공간에 있는 예술 작품과 서양의 경우와 또 관람자의 협조를 요청하는 예술 작품, 이렇게 동서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셸돈이란 사람은 동양 철학은 삶의 형태라는 거, 뭐 노자의 무의자연의 삶이라든가 공자가 말하는 유학의 수양을 통한 삶이라든가, 또 불교에서도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명상이라든가 이런 수행의 삶이 있죠. 이런 실천적인 행위. 반대로 이제 서양 철학은 되게 이제 관념적으로 실제에 대한 사고의 중심이라는 점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또 동양 철학은 지고선이지만은 서양 철학은 주어진 사실에 대한 검토와 설명. 근데 이런 말들을 또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동양 철학이라고 해서 꼭 지고선의 추구이진 않을 수 있어요.
순자 같은 경우도 성악설을 얘기하면서 그 인간의 욕구로부터 선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설명했고, 또 서양 철학도 또 이제 주어진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념과 이상의 세계를 얘기했으니까요. 또 기독교 중세 기독교 신학의 전통은 사실에 대한 설명이 아니니까요. 셋째로 동양은 언제나 과정의 동기를 중시하지만 서양 철학은 시간의 궁극적인 의미와 과정과 발전을 다 중시한다고 합니다. 동양은 좀 순환적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적인데 서양은 발전을 중시하죠. 브리에스라는 학자는 서양은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는데 중국은 욕망의 한계를 인정하고 인도는 욕망을 억제하려고 하고, 또 모리스라는 사람은 서양은 지배, 중국은 의존, 인도는 초연, 이렇게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어요. 또 스미트라는 사람은 서양은 자연의 문제, 중국은 사회의 문제. 사회 문제, 이건 공자나 맹자가 자기를 그 전국시대 평화를 위해서 자기를 정치에 진출하려는 노력들에서 알 수 있죠. 정치 철학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인도는 어떤 내면적 심리의 문제고요. 파슨스라는 사람은 인도인들은 자아를 신과 동일화시킴으로써 자연과 인간의 통일을 초월을 하고, 중국인들은 인간을 모든 것의 기원인 도와 동일한, 신이 아니라 도와, 어떤 법칙적인 자연세계 모든 구별을 초월하려고 한다면서, 그다음에 서양인들은 육체와 정신이나 자연과 인간 같은 이원론을 육체와 정신이나 자연과 인간과 같은 이원론을 계속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거 좀 기네요. 나카무라, 일본의 나카무라 상은요, 인디아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데 중국은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상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의 경전이 얘기라던가 춘추 같은 역사, 춘추 필법, 미연대의 이런 것들에서 좀 나타나고 있죠. 라주라는 사람은 세 가지 전통 모두 인간이란 내적인 방향과 외적인 방향을 가진 의식적인 존재라는 시각에서 조명 가능한데, 서양 철학은 주로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과학적이고 외부지향적, 인도는 내면성과 영혼의 자유를 강조하고 보편정신을 추구하고, 중국은 휴머니스틱하기 때문에 공자의 인이라던가 인가 같은 거에서 알 수 있죠. 사랑, 충서 이런 거에서 측은지심, 사랑지성, 공자의 인이라든가 공자의 인, 충서 이런 거에서 알 수 있죠. 단순한 지적인 관심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외적이지도 않고 극단적으로 내적이지도 않다고 합니다. 중용이죠. 중용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히랍 정신하고 히브리 전통의 차이점을 또 강조한다면, 히랍은 되게 이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면은 그리스는, 히브리 전통은 좀 더 신비적이고 좀 초월적이긴 해요. 와츠란 사람은 서양은 세계를 인조물로, 인도는 세계를 연극으로. 연극이란 말은 허상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세속을 부정하는 거죠. 중국은 세계를 유기체로, 생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인조물은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제조되고, 그래서 서양이 이제 과학이 좀 발달했다는 것도 설명이 돼요. 그 다음에 연극은 마치 진실인 것이냐 연기라고, 중국은 그 자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인가 보네요. 우라는 사람은 서양 철학은 명료성과 확실성을 추구하니까 논리가 강조됐고, 동양은 직접 경험을 추구하니까 논리로는 부적당하고, 서양 철학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자연에 집중되어 있지만 동양 철학의 문제는 삶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양 철학은 과학, 동양 철학은 문학과 종교, 여기에 이제 특색이 있고요.
서양 철학자들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동양 철학자들은 상당히 관용성이 있다고 하고요. 서양 철학자들은 인간사의 모순보다는 논리와 언어의 역설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상에서 나온 의지하고 시랍 사상에서 나온 이성을 종합하려는 서양 사상은 양자 사상 중에 무엇이 우선하냐 이제 씨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의지를 강조하고 아퀴나스의 이성을 강조하는, 여기서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의지에 관한 한 서양 철학은 의지 충족, 인도는 의지 부정, 중국은 자연적 유추론. 의지 충족은 욕망, 행동, 진보, 생산성, 의지 부정은 욕망의 억제, 수동성, 영원성, 집착의 제거. 노자나 불교를 보면은 이런 게 좀 느껴지죠? 부합하죠? 그 다음에 서양은 욕망, 좌절, 변화, 지속성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서양 철학은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전체를 이해하려는 현실성과 척도를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한원주의, 원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분의 합은 전체이다. 전체를 이해하려는 현실성과 척도를 중시합니다. 근데 이 척도, 현실성과 척도, 이제 원자죠, 원자. 척도. 원자론이죠. 근데 인도의 비정확성은 전체에 대한 직관과 요가적인 정체성, 주관성. 또 중국 철학은 또 나이브 지금 둔탁하죠. 둔탁하긴 하지만 뭔가 현실에 참여적이고 여러 가지 유추론을 관찰합니다. 종교 철학에서 비교 연구, 심리학에서 비교 연구도 있고, 미학에서도 있고, 윤리학에서도 비교 연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걸로 마치고 또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